미국 국방부의 최후 통첩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즉각 72시간 이내에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는 43억 달러 규모의 핵심 방산 계약이자 12개 동맹국의 관계가 얽힌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무기는 필요 없다고 단언했으며 이로 인해 백악관은 격노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인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으며 군사동맹 재검토까지 경고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12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동맹 교체라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의 핵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기 판매권, 즉 이윤 창출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장비의 생존력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설계한다는 폴란드의 충격적인 이유와 미국의 분노, 그리고 그 숨막히는 진실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그날은 제 평생 가장 길었던 하루로 기억됩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저는 휴대폰 알람이 아닌 긴급 뉴스 알림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가 TV를 켰고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키이우 상공의 미사일 궤적과 국경을 넘어오는 러시아 전차 부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아내 아그네츠카 앙예스카가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3년간 국방 분야에 종사하며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실제 전쟁 영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전차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T-72 전차를 명중시키자 60톤짜리 강철 덩어리인 전차가 단 한 발에 포탑이 날아가며 폭발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전차도 저것과 같은 모델이잖아. 현재 폴란드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700대의 전차는 모두 냉전시대 소련에서 제작된 T-70 계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바로 그 전차들이었습니다. 저는 국방조달청의 수석 분석관 빅토르 미켈스키입니다. 무기 도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어떤 무기가 최적인지 분석하여 보고서를 올리고 제 보고서는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목격한 영상은 제가 지난 23년간 수행해 온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전 10시, 국방부로부터 전 직원 즉시 출근, 지체 시 징계 조치라는 긴급 소집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차장은 만차였고 평소 조용하던 건물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지하 3층 대회의실에서 국방장관 마리오 시부와 슈차크 마리우스 바시작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표정은 그날따라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상황은 모두 아실 겁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숨죽였습니다.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바로 옆 나라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우리 군의 T-72 전차가 떠올랐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주력 전차는 모두 40년 이상 된 구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했듯이 현대전에서 이 전차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긴장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내에 차세대 주력 전차를 도입하겠습니다. 1000대 규모로. 회의실은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통상 무기 도입에 수년이 걸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세 나라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예상했지만 한국은 뜻밖의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미켈스키 수석, 자네가 주도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2주 안에 초안을 제출해 주게. 저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는 이미 세 나라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각각 3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2살 전차병으로 동부 국경 수발키 기지에 배치되어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무 중인 큰아들 야쿱 자쿱이었습니다. 아빠,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쿱, 무슨 일이니? 거기 상황은 괜찮아. 아빠, 우크라이나 뉴스 봤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TV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기 키이우에서 우리 국경까지 불과 500km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엔 우리한테도 올까요? 아빠,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22살 청년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야쿱, 진정해. 우리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야. 러시아가 함부로 못 건드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왔잖아요. 여기 아이들 다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군은 준비할 거야. 꼭 지켜줄게. 네, 아빠. 조심하세요. 저도 여기서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내 아그네츠카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불렀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여보, 야쿱한테서 전화 왔어요. 응, 많이 무서워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어린 나이에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아그네츠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 아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를 선택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아, 내가 23년간 이 일을 해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폭발하는 전차, 비명, 그리고 그 안에 있었을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이미 사무실에 나와 세 나라의 제안서를 펼쳐놓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M1A2 SEP V3는 걸프전의 전설로 불리며 무게 65톤, 1500마력 터빈 엔진, 검증된 실전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독일 러파르트 2A7은 유럽의 자존심이자 정밀한 독일 기술력과 나토 표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K2 흑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독일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터키에서 K9 자주포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 노르웨이에서 영하 40도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고서, 호주 사막에서
60도 고온 환경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기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공식 스펙에는 분당 10발로 나와 있었으나 유튜브에 올라온 비공식 테스트 영상에서는 15발을 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스펙을 낮춰서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 KFPS은 접근하는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성능 수치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트로피 시스템보다 우수했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는 23년 경력의 직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국방차관 슈텔판 노악, 헤스네 스테판 노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M1A2로 가야 합니다. 폴란드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 있어요. 수석급 간부들이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전차는 아직 대규모 실전 경험이 없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한국 K2의 기술 스펙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자동 장전 능력은 슈텔판 차관이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미켈스키, 자네는 기술만 보는군. 우리는 정치를 봐야 해. 만약 우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나.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눈앞에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제대로 분석해야 해.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떤 전차가 좋아요? 글쎄, 아직 확신은 못하겠어. 근데 한국 전차가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다만 실물을 직접 봐야 확실할 것 같은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야쿠비였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도 군대를 배치했대요. 거기서 여기까지 200km예요. 진짜 무섭다. 걱정하지 마, 아들.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우리 군인들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찾을게. 전화를 끊고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안전이 그리고 폴란드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제 책상은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의 제안서 더미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국 M1A2의 제안서는 화려했습니다. 걸프전 사진이 가득했으며 이라크군 T-71을 일방적으로 격파하는 장면, 전투 손실률 제로, 압도적인 승리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선택 이 제안서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독일 러파르트는 달랐습니다. 기술 자료가 빼곡했고 정밀한 설계도, 합금 성분표, 엔진 효율, 그래프 등 독일답게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나토 6개국이 사용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슬로건은 유럽의 표준, 신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K2의 제안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도 과장된 문구도 없었으며 그저 담담하게 기술 데이터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분당 10발이라는 수치에 각 줄을 보니 표준 운영 기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성능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대응 2개 표적이라고 했지만 시스템 사양을 보니
레이더가 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2개만 막는데 왜 레이더가 4개일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서양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미켈스키 수석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폴란드어였습니다. 저는 앨런 파커, 아일란 파커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은 금박이 들어간 고급 명함이었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나 함께 어떠실까요? 바르샤바 브리스톨 호텔에서 뵙고 싶습니다. 제안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죠. 좋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독일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메일은 정중했지만 압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러파르트는 유럽 16개국의 선택입니다. 나토 표준화를 고려하신다면 당연한 결정이겠죠. 이메일 끝에는 프랑스 독일 연합 방산업체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계약에서는 로비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만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바르샤바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브리스톨 호텔 1층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에 앨런 파커가 이미 와서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시죠. 테이블에는 이미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면 됩니다. 식사를 시작했고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23년 경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 경력이시면 무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겠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M1A2는 전 세계 8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을 거쳤죠. 고장률 5% 미만, 생존율 98%.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M1A2를 선택하면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요. F-35 전투기 추가 도입 시 특별 할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우선 공급, 미군과의 합동훈련 프로그램 확대. 그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 제안입니다.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올바른 선택에 강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정중한 말투로 포장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파커 씨, 저는 폴란드 국익만 생각합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켈스키 수석님.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산은 이미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전차 말입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위험하죠. 폴란드 군인들의 생명을 그런 도박에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호텔을 나서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협박도 협박이지만 한국 전차에 대한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전 경험 제로, 검증되지 않은 무기, 도박.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K2는 아직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켈스키 수석님이십니까? 저는 한화 디펜스 임진우, I'm 진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었고 약간 서툰 영어였지만 정중했습니다. 아, 예, 무슨 일로?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제안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는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어떠세요?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10시에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5성급 호텔에서 압박했지만 한국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글쎄, 복잡해. 미국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솔직히 미국 전차가 안전한 선택이긴 해. 검증됐으니까. 근데 한국 전차 데이터를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내일 한국 담당자를 만나볼 거야.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미국 전차에 검증된 실전 기록, 독일 전차의 정밀한 기술력, 그리고 한국 전차의 이상하게 겸손한 스펙. 새벽에 다시 한국 K2 제안서를 꺼내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개 사양은 수출 표준 기준입니다. 실제 성능은 현장 시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성능? 그럼 공개된 것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인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고 다음 날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관광객도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임진우, I'm 진우. 팀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으며 평범한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 어젯밤 만난 앨런 파커와는 정반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한 후 임진우 팀장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안서 검토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공개하신 스펙이 실제보다 낮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임진우 팀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숨길 수가 없군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수치를 공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국제 정치입니다. 그가 태블릿의 자료를 띄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터키에 K2를 수출했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터키가 미국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는 이유로요. 압박이요? 네, 핵심 부품 수출 제한, 기술 협력 중단 검토 등등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일부 기술 스펙을 낮춰서 재발표해야 했습니다. 임진우 팀장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겁니다. 처음부터 겸손하게 발표하면 덜 건드린다는 것을요. 그럼 실제 성능은 얼마나 됩니까? 자동 장전 장치는 분당 15발에서 16발까지 가능합니다. 능동 방어는 동시에 4개 표적 대응 가능하고요. 제가 들었던 숫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엔진 출력도 공개는 1500마력이지만 실제로는 1800마력입니다. 과부하 모드에서는 2000마력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 겁니까? 임진우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신참입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 나라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치고 올라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견제하죠. 기술 유출이다, 덤핑이다, 품질 문제다. 그래서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자고, 스펙을 낮춰 발표하고 실제 성능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고. 폴란드에 수출할 K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98% 동일합니다. 단 2% 차이는 암호화 키와 전술 주파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임진우 팀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말로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안 믿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니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테스트하게 합니다. 만져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제안서 마지막에 쓴 현장 시연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한국에 오시면 저희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K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전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영하 30도든 40도든 원하는 대로 테스트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임진우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스펙을 부풀리지도 않고 없는 기능을 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낮춰 말하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가 태블릿을 돌려 노르웨이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하 40도 눈보라가 치는 환경에서 K2가 움직이며 포탑을 회전하고 포를 쏘고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찍은 겁니다. 나토 참관단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영상 속에서 유럽 장군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사막이었습니다. 호주입니다. 섭씨 58도 모래 폭풍 속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진우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처럼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검증됐으니까요. 독일을 선택하면 유럽 표준이니까 편합니다. 근데 진짜 실력으로 선택하신다면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진우 팀장이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책자를 펼치니 한국전쟁 시절로 보이는 폐허가 된 도시의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1950년대 사진입니다. 한국전쟁 때 서울입니다. 완전히 파괴됐죠.
그때 폴란드에서 의료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폴란드 적십자병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목숨을 구했죠. 그래서 저는 폴란드가 은인의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임진우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전에 폴란드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폴란드를 지킬 차례입니다. 좋은 무기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을 때 임진우 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뒷면에 송을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앨런 파커는 아성급 호텔에서 협박했고 임진우 팀장은 동네 카페에서 부탁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책상에 앉아 세 나라의 제안서를 다시 펼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한국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임진우 팀장을 만난 후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국방부 지하 3층 수석급 이상만 출입할 수 있는 기밀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는 각국 무기 체계에 대한 나토 기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온도 18도로 유지되는 공간에서 저는 한국 관련 파일 섹션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았는데 K9 자주포, 청웅 미사일, 수리온 헬기 등 한국이 만든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K9 자주포 파일이었습니다. 2017년 터키 시리아 국경에서 유프라테스의 방패, 작전에 K9이 실전에 투입된 기록이었습니다. 6개월간 3,000발 이상 사격, 목표물 명중률 92%, 고장률 0.3%라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독일제 PSDA 2000 자주포는 같은 기간 고장률 8%를 기록했으나 한국제 K9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나토 전술평가단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파일이었습니다. 2020년 겨울 영하 40도의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에서 진행된 K9 자주포 극한 환경 테스트 보고서였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영하 40도 환경, 눈보라 속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독일 PZH 2000과 프랑스 카이사르는 유압 시스템 동결로 작동을 중단했지만 한국 K9만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밑줄 친 문장은 노르웨이군 추가 23문 도입 결정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비공개 서한도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작성된 문서에는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독일은 납기를 5년 지연시켰고 프랑스는 7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계약보다 2주 일찍 인도했습니다. 품질도 약속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서유럽 국가의 무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에 빨간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계속 파일을 뒤져 K2 흑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도입 전이라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문서가 있었습니다. 나토 기갑전문가위원회의 2021년 11월 평가서에는 한국 K2 흑표의 능동방어 시스템 KAPS, 이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과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탐지거리, 트로피 400예프르, KAPS 510미지모, 반응속도, 트로피 0.3초, KAPS 0.2초, 다중 표적 대응, 트로피 2개, KAPS 4개. 결론은 현존하는 능동방어 시스템 중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용 K2 블랙 라벨 버전 자료도 있었는데
사막 특화 버전으로 섭씨 60도 고온 환경 테스트, 모래 폭풍 대응 시스템, 냉각장치 업그레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M1A2는 고온에서 터빈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 K2는 디젤 엔진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전에 작성된 미국 국방부 내부 평가서 극비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한국 K2 흑표에 대한 우려, 동맹국들이 미국 M1A2 대신 한국 K2를 선택하는 사례 증가, 터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가 K2의 관심 표명, K2의 기술적 우수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미국의 방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대응 방안 필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강화, 나토 표준화 명분 활용, 미국과의 동맹 관계 강조. 이것이 바로 앨런 파커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했고 13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밤을 새우며 커피 20잔을 마셨고 아내 아그네츠카가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야. 제대로 해야 해. 보고서 제목은 차세대 주력 전차 도입, 1차 분석, 실전 데이터 기반 객관적 평가로 정했습니다. 결론 부분에 한국 K2 흑표는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나토 실전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적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 모두 검증됨. 직접 실사를 통한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 기술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켈스키 수석 장관님이 부르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리오시 부하 슈차크 장관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께. 보고서 잘 읽었네. 자네 결론이 한국이라는 건가?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실사단을 구성하게. 자네가 단장을 맡아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게.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네. 차관도 미국을 강력히 밀고 있고 자네 어깨가 무거울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나? 예, 제 아들이 전차병입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우리 모든 군인들을 지킬 최고의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실사단 6명을 구성하게. 2주 후 출발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 가게 됐어. 정말요? 잘 됐네요. 직접 보고 와요. 응.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고 올게. 그날 밤 아들 야쿠백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킬 최고의 전차를 찾으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주 후면 한국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2주 전 저는 실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습니다. 안제이 자카르스키, 안드레치 사칼스키. 대령은 기갑부대 30년 경력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아시아 전차라 글쎄요 기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셰크 코왈, 레책 코왈. 중령은 정비 전문가로 조용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피사르스키, 마리아 피사키.
박사는 방산 경제학자로 실사단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40대 초반에 예리한 분석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2명의 현장 엔지니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아내 아그네츠카는 여보, 너무 부담받지 마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응. 근데 솔직히 떨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 같아. 잘할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야쿱도 휴가를 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한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요. 그리고 전차 사진 많이 찍어 와요. 그래, 알았어. 아빠 진짜 좋은 거 골라줘요. 제발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제대로 고를게. 다음날 새벽 5시 바르샤바 공항. 실사단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고 긴장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두들 11시간 비행입니다. 편하게 가시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카르스키 대령이 말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을 이길 순 없다고 봅니다. 경험이죠. 미국과 독일은 수십 년간 전차를 만들어 왔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까?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경이롭습니다. 30년 만에 전 세계 12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자카르스키 대령은 고집스러웠습니다. 그건 가서 확인해 봅시다. 저는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공항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니 15초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오, 빠르네요. 레셰크 코알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도 놀라웠습니다. 로봇팔이 자동으로 짐을 분류하고 있었고 5분 만에 모든 짐이 나왔습니다. 효율적이군요. 자카르스키 대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임진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 팀장님. 준비된 벤에 탔습니다. 인천에서 창원까지는 고속철도로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서울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거기서 KTX 타시면 됩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새벽인데도 차들이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차선을 함부로 바꾸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임진우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단한 도시네요.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임진우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고 KTX는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기체에 올랐는데 좌석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산, 들판, 공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들이었습니다. 저기가 다 공장인가요? 레셰크 코알 중령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배, 자동차, 전자제품, 그리고 무기까지 모두 여기서 만듭니다. 임진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시간 후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니 폴란드 국방부 실사단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폴란드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 말로 써놨네요. 실사단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물론이죠. 귀한 손님이시니까요. 임진우 팀장이 웃었습니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성급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편안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은 한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불고기, 비빔밥,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고 냉소적이던 자카르스키 대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우 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가 휴대폰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1951년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폴란드 적십자 병원입니다. 사진 속 적십자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다치셨는데 폴란드 의사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 이름이 얀 코왈스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는 은인의 나라라고,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 임진우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에 최고의 무기를 드리고 싶어요. 70년 전 빚을 갚고 싶습니다. 실사단원들이 모두 숙연해졌고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창원 시내가 보였고 밤인데도 공장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기대되면서도 떨려. 답장이 왔습니다. 잘할 거예요. 편견 없이 봐요. 사랑해요. 예실 1000km를 날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K2가 정말 최고인지 아니면 과장된 광고인지. 다음날 아침 8시 한화 디펜스 창원 공장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합쳐놓은 듯한 공간. 천장은 30m 높이. 거대한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자카르스키 대령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K2를 만듭니다. 연간 200대 생산 능력입니다. 임진우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장갑 제작실이었는데 로봇 팔들이 강철판을 영견율 보무프르 5차 이내로 정밀하게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레셰크 코알 중령이 연료 볼르 볼며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자 임진우 팀장은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독일에서 로봇을 수입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하여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코알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포탑 조립실. 거대한 포탑이 회전하고 기술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포탑 안쪽의 복잡한 기계 장치는 마치 정밀 시계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답군요. 냉소적이던 자카르스키 대령도 중얼거릴 정도였습니다. 임진우 팀장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띄웠습니다. 포탄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포에 장전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단 3초 만에 장전이 완료되었습니다. 3초요? 정말입니까? 네. 분당 15발까지 가능합니다.
실전에서는 16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사단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자 드디어 완성된 K2 흑표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장갑, 날렵한 포탑,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갖춘 전차는 멋있었고 실물로 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이었지만 동시에 우아한 곡선미가 느껴졌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해치를 열고 전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조종석에는 대형 디스플레이 3개가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조이스틱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게임처럼 생겼네요. 자카르스키 대령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포수 자리로 이동하자 사격 통제 시스템 화면에 표적이 나타났고 십자선이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포수는 그냥 반가소에만 당기면 됩니다. 명중률이 95% 이상입니다. 이동 중에도요. 전차에서 내려오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에 안경 낀 남자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저희 수석 설계자 김민철 박사님입니다. 김민철 박사는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했으며 K2 개발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보여드리죠. 시뮬레이터 실로 갑시다. 건물 지하의 거대한 도움 형태 방에는 K2 실물 크기 시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제 K2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까?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가 시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켜자 도움 전체에 가상의 전장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적군 T-90의 메마르 전차 세대가 보였습니다. 박사가 조이스틱을 잡고 전차를 움직였고 표적 포착이라는 인공지능 음성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적 전차를 조준한 십자선.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시뮬레이터가 진짜처럼 흔들렸고 적 전차가 폭발했습니다. 3초 후 자동으로 다음 포탄이 장전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도 명중시켰습니다. 총 15초 만에 세 대를 모두 격파했습니다. 대단한데요. 박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K2의 실력입니다. 김민철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능동방어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보여드리죠. 김 박사는 다른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적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사일 접근 감지 경고음이 울렸고 K2 포탑 양쪽에서 작은 발사체가 튀어나와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K2에 닿기 전에 요격된 것입니다. 0.2초 만에 반응했습니다. KPS 시스템은 레이더와 레이저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며 500m 밖에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0.2초 안에 요격합니다. 그럼 여러 발이 동시에 오면요. 4개까지 동시에 대응 가능합니다. 김 박사는 극한 시나리오를 실행했고 적이 동시에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K2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즉시 반응하여 4발을 요격했고 마지막 한 발은 전차가 자동으로 스모크를 발사하며 급회전하여 회피했습니다. 5발 중 4발 요격, 1발 회피. 생존율 100%입니다. 실사단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이 믿을 수 없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묻자 김 박사는 가능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공장 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로 식사를 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엔진 파트 담당 정우성 엔지니어는 K2 엔진은 독일 MTU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했지만 저희가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출력을 높이고 연비를 개선하고 내구성을 강화하여 독일 원본보다 20% 더 좋습니다. 라고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전자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는 K2의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km 내 아군 전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한 대가 적을 발견하면 모든 전차가 동시에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동작전이 가능함을 의미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일정은 김민철 박사의 회의실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2의 3차원 설계도가 떴습니다. K2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강한 무기가 아니라 똑똑한 무기를 만드는 것. 김 박사는 현대전은 화력전이 아니라 정보전, 전자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하셨죠? 드론, 미사일, 전자교란. 단순히 장갑이 두껍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러시아 T-72와 T-90가 파괴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왜 많이 파괴됐을까요? 장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적의 공격을 미리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동방어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능동방어에 집중했고 KPS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스라엘 트로피보다 30% 빠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였습니다. 전차는 보통 4명이 운영하지만 K2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장전수가 필요 없어 3명입니다.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가 인력 절감이 장점이냐고 묻자 김 박사는 인력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곤하면 실수하지만 기계는 72시간을 연속으로 작동해도 정확하며 분당 15발의 속도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였습니다. K2는 드론, 헬기, 다른 전차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싸웁니다. 이것이 진짜 미래의 전쟁입니다. 김 박사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한 가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스펙 기억하시죠? 분당 10발, 능동방어 2개 표적, 엔진 헌천 500마력. 네, 전부 낮춰서 말한 겁니다. 실제는 분당 15발, 능동방어 4개 표적, 엔진 1800마력입니다. 실사 단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이 날카롭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터키에 수출할 때 미국이 압박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미국 전차를 버리고 한국 전차를 샀다는 이유로요. 핵심 부품 수출을 막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조용히 하자고. 스펙을 낮춰 발표하고 실제 성능은 고객이 직접 확인하게 하자고. 폴란드에 수출할 K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98% 동일합니다. 단 2% 차이는 암호화 키와 전술 주파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같습니다. 실사 단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자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7년 전입니다. 팀원 60명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제 아들이 군인입니다. 전차병이에요. 제가 만든 전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엉터리로 만들 수 없어요. 폴란드 군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이. 저 역시 아들이 전차병이었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 박사는 내일 야외 테스트장에서 실제 사격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실사단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셰크 코왈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특히 자동화와 네트워크 부분은 미국이나 독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미국 전차 가격의 60%에 더 좋은 성능, 운영 비용도 30% 저렴합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내일 사격을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국 전차 정말 대단해. 상상 이상이야. 내일 실제 사격을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철 박사처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만든 무기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멀리 표적들이 세워져 있었고 K2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차 테스트는 2000m 거리의 표적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정지 사격이었습니다. K2가 포를 들어 올리자마자 첫 발이 발사되었고 2초 후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3초 간격으로 연속 사격이 이어졌고 10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 총 소요시간 32초였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은 스톱워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군요. 2차 테스트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쏘는 이동 사격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달리는 상태에서 포가 발사되었고 놀랍게도 모두 명중했습니다. 레셰크 코왈 중령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가 라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능동형 형아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로 차체가 흔들려도 포는 항상 표적을 향하게 하는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3차 테스트는 능동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멀리서 모의 미사일 5발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K2의 센서가 즉시 반응하여 4발을 공중에서 요격했고 마지막 한 발은 스모크와 기동으로 회피했습니다. 마리아 피사르스키 박사는 완벽합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사격 테스트가 끝났고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K2는 진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오후 3시쯤 김민철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요. 창원 앞바다의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진해 바닷가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민철 박사가 미리 와서 커피 2잔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비공식적입니다. 회사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K2의 진짜 성능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공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폴란드를 믿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게는 절대 못 줍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들 무기를 개선하는 데 쓸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70년 전 폴란드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어려운 나라를 도왔어요. 저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죠.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USB 안에는 폴란드 환경에 최적화한 소프트웨어도 들어있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튜닝했어요. 영하 30도요? 네. 폴란드 겨울이 춥잖아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2월 수발키 지역 기온, 습도, 바람까지 고려해서요. 그렇게까지. 당연하죠. 폴란드 군인들이 쓸 무기인데 폴란드 환경에 맞춰야죠.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7년 전 K2 개발을 시작했을 때 제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전차병으로 배정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제 아들의 생명을 지킬 도구라는 걸.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만약 제가 대충 만들어서 제 아들이 다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니까요. 저는 저도 아들이 전차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22살. 지금 수발키 기지에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죠. 김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버지시군요. 네, 그래서 이 일이 더 절실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1만 1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의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K2를 선택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 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엔지니어는 숫자로 말해요. 데이터로 증명해요. USB에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휴대폰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들, 다들 20대, 30대입니다. 자기 친구들, 동생들이 군대에서 K2를 타요. 그래서 절대 대충 못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 목숨도 걸어요. K2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전용 최적화 데이터,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 결과, 능동 방어 시스템 상세 매뉴얼, 정비교범 폴란드어 번역본. 하나하나 열어보니 모든 게 폴란드를 위해 준비된 자료였습니다. 심지어 수발키, 그다인스크, 바르샤바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3차원 지형 데이터까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결정했어. K2야. 이게 답이야. 100% 확신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진심이 담긴 무기야. 일주일 후 긴 비행 끝에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고 아내와 아들 야쿱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럼 한국 전차 사는 거예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돌아와 72시간을 꼬박 세워 150페이지 분량의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K2 흑표 실사 보고서, 기술적 우수성과 도입 타당성. 결론 부분에는 한국 K2 흑표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판단됨. 기술적 우수성, 가격 경쟁력, 운영 안정성 모든 면에서 미국 및 독일 전차를 상회함. 폴란드군 도입을 강력히 권고함. 본 판단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 기술적 분석에 기반함이라고 명확히 기술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국방부 고위급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4월 후 오전 10시 확대 회의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당일 지하 3층 대회의실에는 마리오 시부와 슈차크 장관, 라이문드 안드르제이차, 란문 안드레착, 참모총장, 슈텔판 노악 차관, 각군 사령관 12명, 그리고 앨런 파커 미국 컨설턴트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고 제가 한국 실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2 흑표는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순간 슈텔판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 잠깐만. 자네 결론이 한국이라는 건가? 실전 경험은 어떤가? 한국 전차는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지 않나? 저는 터키에서 K9 자주포가 실전에 투입됐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만든 무기이며 기술 기반은 같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슈텔판 차관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정치적 고려는 어떻게 할 건가? 미국과의 관계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저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앨런 파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의 허락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폴란드의 친구로서 조언하고 싶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한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F-35 전투기 추가 도입? 어려울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재검토가 필요하겠죠. 미군과의 합동훈련? 축소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결정은 폴란드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라이문드 안드르제이차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파커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동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속국으로 보십니까? 앨런 파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맹이라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속국이라면 명령할 수 있겠죠. 어느 쪽입니까? 물론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켈스키 수석의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명확합니다. 한국 전차가 최고입니다. 슈텔판 차관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마리오 시부와 슈차크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미켈스키 수석의 보고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장관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후 폴란드 현지에서 세 개국 전차를 동시에 테스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우리 군인이 직접 운용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참모총장이 좋은 결정입니다. 라며 동의했습니다.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앨런 파커가 다가왔습니다. 미켈스키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 초입, 폴란드 북동부 수발키 훈련장.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200km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8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카르스키 대령이 끔찍한 날씨군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전쟁은 날씨 좋을 때만 나는 게 아니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 나라에서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M1A2 SEP VP3 2대,
독일 러파르트 2A7 2대, 한국 K2 흑표 2대,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민철 박사를 포함한 기술진 4명이 함께 왔습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다시 뵙네요. 참관단도 대규모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90명, 나토 대표단 5명, 각국 무관 10명, 그리고 앨런 파커도 와 있었습니다. 테스트 프로토콜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기동성 테스트, 2차 사격 정확도, 3차 극한 내구성, 그리고 최종 능동방어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1차 기동성 테스트, 눈이 30cm나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M1A2가 먼저 출발했지만 65톤의 무게로 인해 속도가 느렸고 연료 소모가 심했습니다. 10km면 주파에 400원릴. 다음은 독일 러파르트, 안정적인 디젤 엔진으로 속도는 괜찮았지만 급회전 시 눈길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잡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연료 300올 소모. 마지막으로 한국 K2가 출발하자마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57톤의 K2는 능동형 형하 장치가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급회전도 부드러웠고 평균 속도는 45km로 가장 빨랐습니다. 연료 소모는 181로 M1A2보다 2배 이상 효율적이었습니다. 앨런 파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일차 사격 정확도 테스트. 2000m 거리에 표적 10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지 사격은 세 전차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시속 40km로 달리는 이동 사격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M1A2는 10발 중 6발 명중 60%, 러파르트는 7발, 명중 70%, K2는 1발 중 10발 명중 100%였습니다. 나토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김민철 박사는 능동형 형하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보정하는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조종한 결과였고 병사는 조작이 게임처럼 직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차 극한 내구성 테스트,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72시간 연속 가동,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319시간 경과 후 M1A2에서 유압 시스템 동결로 포탑 회전이 느려지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고 48시간 경과 시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동결되어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팀은 기권했습니다. 60시간 경과 시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떨어졌고 러파르트 엔진에서 과열로 인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며 중단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역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K2만 남았고 71시간을 완주했습니다. 김민철 박사가 시베리아를 대비해서 설계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들었거든요. 폴란드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참관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앨런 파커는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종 테스트는 능동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M1A2는 시스템이 없어 통과. 러파르트는 독일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미사일 3발 동시 발사에서 2발을 요격하고 1발은 명중당했습니다. 요격률 67%. 다음은 K2 차례. 테스트 책임자가 5발 동시 발사를 제안하자 참관단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습니다. 김민철 박사는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5발의 모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고 K2 센서가 즉시 반응하여 4발을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마지막 1발은 K2가 자동으로 스모크를 발사하며 급회전하여 회피했습니다. 5발 전부 대응, 생존율 100%, 참관단이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나토 대표는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21세기 전차의 새로운 기준이군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기동성, 사격 정확도, 극한 내구성, 능동 방어, 연료 효율 모두 K2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막사에서 고위급 회의가 열렸고 장관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M1A2 찬성 3명, 슈텔판 차관 포함, 독일 러파르트 찬성 1명, 그리고 한국 K2 찬성 16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한국 K2 흑표로 결정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김민철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켈스키 수석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때 아들 야쿠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소식 들었어요. 한국 전차로 결정됐다면서요. 아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좋은 전차를 갖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지킬게, 꼭 지킬게, 사랑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국방조달청 수석분석관 빅토르 미켈스키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반대해도 진실을 믿고 혼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켈스키 수석은 그 길을 선택했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은 전차를 넘어 전투기, 그리고 더 많은 협력으로 확대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진심과 기술력으로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정직함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가입을 통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을 보여주시고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